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수험생 및 학부모 여러분.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올해 예정보다 2주 늦게 시행된 수능. 코로나 때문에 2주가 늦어졌죠. 3년 전에 포항 지진 때문에 1주 늦어진 적은 있었습니다만 27년째 수능 동안 이렇게 2주 늦어진 적은 처음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좋지 못한 학습 환경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봤던 학부모 여러분들 정말 가슴 졸이며 힘들게 자녀분들을 지켜보시면서 응원하셨을 텐데요.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러나 지금도 입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숭실대를 필두로 오늘 많은 대학들 그리고 내일에 이어서 다음 주에 한국외대나 이화여대, 중앙대까지 계속 논술 그리고 대학별 고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시 원서 접수는 1월 7일부터니까요. 약 32일, 33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해야 할 일들이 꽤 많습니다. 당장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정시 지원 가능 대학들을 살펴보고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적성과 진로에 맞는 대학, 학과를 검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제 본 수능 결과를 토대로 그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를 지금 이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맡은 저는 커넥트 스카이드 총괄원장 및 대입평가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정용관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외부 대형 설명회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평소보다 굉장히 긴장되고 오히려 더 떨리네요. 제가 27년 동안 학생들을 입시 지도를 하면서 가져온 많은 노하우와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오늘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치표 보는 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가채점 배치표를 띄워놨습니다.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다운로드를 하시든가 아니면 직접 보시면서 지원 가능 대학을 추정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녀분들을 먼저 대학에 보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 아이인 경우에는 배치표를 처음 보시는 부모님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치표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배치표는 다른 입시기관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배치를 영어를 기준으로 좀 배치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가 영어를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과 영어를 반영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선택 대학으로 일단 제일 상단부를 보시면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영어를 가감점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를 필두로 몇몇 학교들이 상위권 대학에 몇 개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들을 영어를 비율로 반영하지 않고 마이너스 몇 점 이런 식으로 서울대는 0.5점씩 감점을 하고 있죠. 2등급부터 시작해서 고려대는 2등급인 경우는 마이너스 1점입니다. 이런 형태로 가감점 대학이 있고요. 그 대학들은 왼쪽으로 몰려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오른쪽으로 배치가 돼 있다. 이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하단부에는 이제 국어, 수학을 표준 점수로 반영하느냐 아니면 백분위로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는 왼쪽으로,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은 오른쪽으로 모아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편안하게 우리 아이는 표준 점수가 유리하다, 백분위가 유리하다는 걸 확인하시면서 국어, 수학 반영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 배치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운받으신 거를 보시면서 제가 인문계, 가군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인문이고요. 자, 가군입니다. 자, 맨 왼쪽 상단을 보시면 서울대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서강대가 있습니다. 이 아래 지금 중대가 있는데 일부러 지워놨고요. 이 번호별로 내용들이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전혀 무슨 뜻인지를 판가름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번으로 되어 있는 게 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탐구 과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탐구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백분위 반영한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 표준 점수로 반영한 대학이 있고, 여기 변이라고 있는 대학들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한 대학입니다. 이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백분위를 기본으로 대학별로 대학 나름의 공식에 의해서 변환 점수를 만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매년 수능 실채점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올해는 결과 발표가 12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며칠 안에 대학별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시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굉장히 복잡하시죠? 이것만 봐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자, 백분위, 표준점수, 변환점수. 그래서 서울대는 변환 표준점수를 쓰는구나. 서강대는 변환 표준점수를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1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은 탐구 점수도 학생의 점수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백분위가 유리한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표준점수가 유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 있는 게 국어, 그 다음이 수, 영, 탐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 국어 33.3입니다. 그럼 전체 100을 기준으로 3분의 1이 국어구나. 33.3%. 수학은 40%입니다. 수학이 국어보다 반영 비율이 높죠. 그 다음 영어. 영어는 아무것도 없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영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감점 대학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내용은 이 7번에서 따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형 총점이 서울대 같은 경우 600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1등급은 감점이 없고 2등급은 0.5점 감점입니다. 3등급은 1.0 감점이고요. 그래서 등급에 따라 0.5점씩 감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심지어 7등급, 8등급, 9등급을 맞아도 서울대 가는데 약간의 지장은 있겠지만 큰 데미지가 없다.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죠. 서강대도 비슷합니다. 서강대 보시면 총점이 1000점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서울대는 감점을 하고 있죠. 서강대는 가점입니다. 그래서 100점, 1등급 100점, 2등급 99점, 98점, 등급에 따라서 1점씩 줄어들죠. 이게 서강대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서강대, 고려대 이런 대학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영어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낮은 대학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대랄지 다른 또 많은 대학들은 대부분의 대학들은 영어를 비율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사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사탐 및 과탐만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탐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사과. 그리고 가로에 두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사탐이든 과탐이든 두 과목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대학들은 과탐을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은 여기에 가로하고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대학들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강대도 사탐과 과탐 두 과목 반영하죠. 그래서 탐구 반영 비율이 26.7, 서강대는 19.3, 탐구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의 대표적인 예가 서강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전형 요소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100 그리고 전부 없습니다. 자, 수능이 100이고 나머지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서강대도 역시 100입니다. 지금 대부분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은 한양대만 10% 내신을 반영하고 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자, 90, 10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자, 수능 90, 내신 10 이렇게 돼 있으면 내신이 10% 반영되는구나.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은 이렇게 수능 100인 대학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한국사 반영입니다. 한국사는 아시다시피 보통 인문계는 4등급부터 자연계는 5등급부터 감점이 시작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지만 꼭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숭실대나 이런 대학들은 2등급부터 감점이 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서울대 3등급까지는 감점 없죠. 4등급부터 0.4점씩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4등급까지 감점 없죠. 5등급부터 0.4가 적네요. 이렇게 한국사 반영이 4번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5번에서는 가산점인데요. 자, 서울대는 가산점 없죠. 서울대가 가산점이 없는 이유는 이과 같은 경우 수학, 가형과 과탐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산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서강대 보시면 자, 수학, 가형에 10%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가 대표적으로 문이과의 격차를 100을 하면 대표적인 대학인데요. 몇 년 전부터 그랬죠. 그래서 서강대가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수학, 가형을 보는 학생들한테 10%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문과, 경영학부를 비롯해서 많은 문과 대학들에 상당히 많은 이과생들이 교차 지원해서 합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좀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6번은 비교 내신 졸업 연도입니다. 이것도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100입니다. 그럼 내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 내신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한양대처럼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비교 내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교대들은 내신을 대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특히 N수생들은 비교 내신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춘천교대 이런 대학들은 바로 재수생부터 비교 내신이 되고요. 또 98년도 졸업생 이후, 99년 졸업생 이후 이게 재수생부터 비교 내신이 되느냐, 3수부터 되느냐, 4수부터 되느냐 어떤 대학들은 거의 종신제에 가깝게 10년, 20년이 지나도 영원히 내신을 계속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제 그 대학 차이가 있으니까 특히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비교 내신 졸업 연도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몇몇 대학들은 기타 사항에 특이 사항을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서울대는 예를 들면 과탐이 2가 필수죠. 1 플러스 2든 2 플러스 2든 과탐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2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서울대 같은 경우 인문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제2외국어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2외국어 한문 자 3등급부터 0.5점씩 감점을 하고 있다. 이런 특이사항을 8번에다가 저희가 명시를 해놨으니까 대학별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학처에 떠있는 입시 요강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힘드니 저희가 일부러 전체적인 핵심 내용들은 여기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걸 참조해 보시면 대학별로 그 반영 내용의 특징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배치표 보는 방법 충분히 확인을 하셨죠? 아마 이 기준을 보시면서 좀 습득을 하시면 다른 입시기관의 배치표도 충분히 쉽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배치표 보는 방법을 확인하셨으니까 그저께 본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자, 거기 수능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던 시간으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수능 지원 인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응시 인원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 내용은 실채점 결과가 발표된 12월 23일 이후에 정확한 응시 인원은 나올 거고요. 일단 원서 접수 인원만 비교가 가능하니까 지금은 원서 접수 인원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와 이번 학년도, 이번이 2021학년도입니다. 자, 응시 인원입니다. 이건 지원 인원이, 자, 지원 인원이죠. 응시 인원이 아니라. 그래서 자, 이 차이가 굉장히 많죠. 5만 5천 명 가까이 또 줄었습니다. 바로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도 또 5만여 명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 2년 사이에 거의 11만 명 이상 지원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이미 그 2019학년도보다 2020학년도에 정시 입결이 다소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역시 전년도보다 정시 입결이 상당히 역시 또 내려갈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원 인원이 수능 응시 인원도 물론 적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재학생 줄었죠. 재학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졸업생도 재수생은 줄지 않을 거라는 뭐 그런 예상들도 있었지만 역시 졸업생도 줄었습니다. 9천여 명 줄었죠. 검정고시는 다소 늘었지만 큰 의미가 없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5만 5천 명이 줄었다. 지원 인원이. 근데 올해 결시율이 작년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응시 인원은 이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줄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5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기준을 놓고 보시면 뭐 10%가 넘는 인원이 줄었잖아요. 그 2년에 걸쳐서 지금 20% 이상의 수험생이 줄었기 때문에 계속 경쟁률 하락 및 입결도 커트라인도 다소 상당히 내려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부분은 졸업생의 비율이 약간 늘었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 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이 N수생, 똑같이 N수생으로 보면 70대 30, 약 7대 3 비율. 이게 재학생이고요. 이게 뭐 검정고시를 포함한 N수생 비율. 7대 3의 비율 그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목별로 보겠습니다. 뭐 국어, 영어는 대부분 응시한다고 치고 특이하게 갈라지는 부분이 가형과 나형의 구분이기 때문에 가형 인원과 나형 인원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가형 인원이 이번에 지원자 수가 15만 명대입니다. 근데 이번에 13% 이상 결시를 했다라고 봤을 때 14만 전후겠죠. 14만이 채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형을 본 응시 인원이 17만 명대를 계속 유지해왔던 상황하고 비춰보면 가형의 인원이 지금 14만 명대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통 2,800등까지가 의학계를 정시해서 지원할 수 있다. 3,500등까지가 치대 뭐 이런 형태로 쭉 봤을 때 뭐 지금 상위권 대학을 가기는 상당히 쉬워지고 있다. 뭐 이렇게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요. 나형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었죠.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특이하게 보실 부분은 사탐고 과탐의 인원을 보시면 지금 과탐 인원도 줄었죠. 지금 21만 명입니다. 그러나 아까 여기서 봤던 가형의 인원 있죠. 15만.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과생이에요. 자연계 학생들이죠. 근데 가형을 본 학생들은 15만 명대밖에 안 됩니다. 그 차이가 뭐 수학 나형을 선택하고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 처음부터 수학 나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일부 있고요. 많은 학생들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보통 4등급, 5등급, 6등급 요 언저리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가형으로 갈아타게 되어 있습니다. 가형에서 나형으로 전환을 하죠. 그래서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나형을 지원한 학생들이 5만 5천 명 정도가 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인문계 대학 중에서 나형에 오픈된 학과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차 지원을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갈 텐데 그쪽에 경쟁률, 입결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2외국어 상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올해가 제2외국어에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던 해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부터는 뭐 아시다시피 제2외국어가 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등급이 한국사 같은 경우는 40점까지가 1등급, 30점까지가 2등급이잖아요. 내년부터 이제 제2외국어는 50점부터 45점까지가 1등급, 5점 단위로 등급이 끊깁니다. 그래서 40점 이상이 2등급, 35점 이상이 3등급 이런 형태로 되고 또 정시에서 탐구를 대체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까지만 해도. 그럼 내년부터는 그 혜택들이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어를 많이 몰려 있다가 지금 수년 전부터 아랍어로 완전히 쏠림 현상이 와서 뭐 70% 가까운 학생들이 지금 아랍어를 몇 년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급컷 보시면
작년에도 2등급 컷이 20점이었습니다. 1등급 컷이 39점이었어요. 이게 2020학년도고요. 2021학년도도 지금 많은 입시기관들이 예측할 때 2등급 컷이 역시 20점 원저리, 이게 지금 40점 원저리 전후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한 과목을 망친 많은 학생들은 이 제2외국어를 통해서 정시 지원할 때 탐구 한 과목을 대체하긴 이런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요. 올해도 역시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아랍어가 굉장히 큰 혜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동국대 같은 경우는 직탐과 제2외국어를 변환 표준 점수를 탐구하고 또 다르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과를 23일 날 발표 난 뒤에 그 홈페이지에 뜨는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동국대 기준으로 아랍어 39점짜리 1등급 컷 이 학생들의 경우 변환 표준 점수가 사탐 만점보다도 높았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한테 실채점 설명회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역별로 결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많은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제일 처음에 수능 시험 문제가 막 당일날 오픈되고 나서 대부분의 입시 기관들은 전부 1교시부터 전년 대비 쉬었다라고 모든 입시기관이 평가를 했습니다. 국어 쉬었다. 작년보다 쉬었고 일선 교사들도 그렇고 입시기관들의 일선 학원 강사들도 모두가 국어를 작년보다 쉬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작년 1컷이 91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입시기관들에서 88 전후, 87, 88, 89 이렇게 추정하고 있죠. 1등급 컷이 이미 내려갔고 2등급 컷은 훨씬 내려갔어요. 대부분 80점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저도 시험을 보고 온 수험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수험생들 이야기가 아마 선생님들은 쉬웠을 거예요. 무슨 말이니? 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서가 쉬웠어요. 그러나 문학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많은 학생들이 문학에서 많은 문제를 틀렸고요. 그리고 지금 수능에 또 변화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올해 등급 컷이 하향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코로나 영향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런 평소에 적응되지 않은 환경, 칸막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시험 환경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학습 시간 내에 있어서 학교를 많은 기간 못 가고 혼자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학습 환경에서 시간과 환경에서 안 좋은 부분이 물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또 두 번째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수능의 추세가 출제 방향이나 추세도 바뀌고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도 고려해야 될 내용일 거예요. 지금 수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전에는 21번, 29번, 30번 킬러 문항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나머지는 비교적 쉽고 이렇게 킬러 문항이 확실히 있었던 이제 그런 흐름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킬러 문항은 좀 더 쉬워지고 있고요. 준 킬러 문항 그러니까 4점짜리 일반 문항이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국어도 많은 입시기관이나 지금 분석을 해놓은 결과에 따르면 아주 어려운 문제 작년처럼 독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있었잖아요. 경제에 관련된 이제 그런 거가 사라진 대신 적당히 어려운 문제들, 중상위 난도의 문제들이 꽤 많은 문제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일단 볼 때는 쉽게 느껴지지만 결과를 놓고 확인해보고 채점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도 다소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니 많은 입시기관들의 예상과 달리 학생들의 점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점수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만점의 표준 점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평균이 떨어지고 표준 편차에 따라서 표준 점수를 환산해 봤더니 이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부터 먼저 볼까요? 이제 지금 국어입니다. 지금
1등급 컷이 내려갔잖아요. 그럼 만점의 표준 점수가 대부분 이제 저희 기준으로 144점, 지금 뭐 130, 143, 144, 145 이 언저리에서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자 144점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엔 140점이었습니다. 그럼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이미 4점 올라갔잖아요. 물론 좀 내려가면 별로 변화는 없습니다만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커트라인은 약간 올라가겠죠. 약간은.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자, 수학도 지금 가형이 다소 어려웠다라는 평가에 맞게 138입니다. 4점 늘었죠. 근데 수학 나형은 작년도가 역대급으로 어려웠죠. 1등급 컷이 84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지금 88, 89 어떤 입시기관은 92까지 보는 입시기관도 있는데요. 작년 대비 상당히 내려왔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면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표준 점수가 수학 때문에 약간 내려왔다. 그러나 뭐 최상위권 대학들은 약간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결과보다는 응시 인원의 축소 이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입결은 아마도 더 많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연계는 만점은 좀 올랐죠. 그래서 최상위권 인서울 의대나 서울대, 공대 이런 쪽은 작년보다 입결은 좀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그 약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더라도 이거보다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중앙대, 건국대, 건동홍 이쪽 라인으로 내려오면 역시 작년보다 입시 결과는 더 커트라인 내려갈 거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으니까 이 결과는 최상위 인서울 의대나 이런 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빼고는 전체적으로 아마 작년보다 원점수 기준으로만 봐도 입결은 더 내려갈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목별로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스카이두를 필두로 몇몇 입시기관들의 점수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 보시기 좀 비교하시기 편하게끔 지금 어느 입시기관이 맞을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건 매년 어느 과목별로 다 편차가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 대비 국어는 분명히 커트라인이 내려왔고 이건 다 이미 매스컴에서 확인하셨죠. 근데 2등급 컷이 상당히 내려왔죠. 3등급도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가 커트라인이 대폭 내려갈 거라는 것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잖아요. 이미 점수가 내려왔고 1번.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수험생 인원이 훨씬 적고 3번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인서울 기준으로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올해 커트라인은 전년 대비 상당히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시험을 못 봤다고 좌절해 계시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학 보겠습니다. 1등급 컷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수학 가형은 매년 거의 비슷하죠. 항상 두 문제에서 1등급 컷이 갈리고 있고요. 2등급도 크게 차이 없죠. 그러나 3등급부터는 편차가 좀 있죠. 이 내용은 전체적인 코로나로 인한 학력 하락 요인도 일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 킬러 문항의 확대 이 부분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학 나형 작년보다는 쉬웠죠. 작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 91호 보는 입시기관도 있지만 2등급 컷 역시 올라갔죠. 3등급 컷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형 같은 경우는 작년이 너무 어려웠다. 이거 올해가 쉬운 게 아니고요. 작년이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탐구 보겠습니다. 탐구 작년도는 비교적 탐구를 만점이 1등급 컷인 과목이 두 과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만점이 1등급 컷으로 좀 추정되는 과목들이 윤사, 그리고 한지, 그 다음 세지, 그리고 세계사. 지금 벌써 이렇게 네 과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백분위 반영, 표점 반영을 해도 이 만점이 1등급인 과목들을 선택한 학생들은 불리합니다.
100분위를 반영해도 불리하고요.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좀 이따 다시 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학생들의 표점이 어려운 과목, 예를 들어 자 보시면 좀 어려운 과목, 예를 들어 사회문화가 올해 어려웠잖아요. 1등 컷이 45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점 맞은 이 50점 이 학생의 표준 점수하고 이 학생의 똑같이 만점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의 표준 점수는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그렇죠? 100분위에 연동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을 맞는 겁니다. 죽으라고 공부해서 나 세계지리 만점 맞았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죽으라고 공부해서 사회문화를 만점 맞았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대학에 반영할 때는 이 점수와 이 점수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사회문화 만점자 이 학생의 표준 점수가 훨씬 높아요. 그럼 일종의 불공평하잖아요.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만점을 맞았는데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분리가 바뀌게 되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탐구 과목에서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건 일종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결과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제도는 정해져 있고 또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난이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일단 우리한테 맞는 또 그 대학 전형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 과탐 보겠습니다. 올해는 물리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1등급 기준이 만점이에요. 화학 46, 생원 45, 지원 45 비슷비슷하죠. 특히 올해 생물과 지학이 상당히 어려워서 2등급, 3등급 컷이 굉장히 낮죠. 다른 과목 대비 화학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물리에 42점 맞은 학생과 지구과학에 32점을 맞은 학생은 표준 점수로 바꿨을 때 변환 표준 점수로 바꿔도 거의 같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야지 공평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탐구를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분리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중상위권은 문제가 없잖아요. 시험이 어려워서 32점 맞았다. 물리는 시험이 좀 쉬워서 42점을 맞았어요. 이 학생과 이 학생이 거의 같은 점수로 얻고 그걸 가지고 대학을 지원한다고 봤을 때는 문제는 최상위권 학생들인데 지구과학에 만점을 맞은 학생과 물리원을 해서 만점을 맞은 학생 이 두 학생의 점수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탐처럼 자, 이 어려운 과목에서 만점 맞은 이 학생 점수가 물리 다 맞은 학생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겁니다.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나올 거예요. 이런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이건 역시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 과목 보겠습니다. 올해 역시 물투 굉장히 쉬웠어요. 나머지는 물론 이제 투를 선택한 학생들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저도 입시 설명회 때마다 투는 선택하지 않는 게 좋다. 죽어도 서울대 관련 학생 아니면 투 하지 말아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2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투를 역시 선택을 했죠. 역시 여기도 물투를 선택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최상위권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표준 점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얼마만큼 유분리가 발생하느냐? 작년도 수능 결과를 가지고 작년 겁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는 국영수는 표점이 이렇고요. 탐구 보시면 자, 보시죠. 작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똑같은 만점을 맞아도 표준 점수가 72입니다. 근데 작년 윤서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50점이 만점이었고요. 그러니까 1등급 컷이 만점이었어요. 근데 만점을 맞아도 표준 점수가 62점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만점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경제 만점과 윤사 만점은 10점 차이가 나요. 여러분 표준 점수 10점이면 국수탐이 똑같은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이라고 했을 때 수학에서 2문제 이상입니다. 8점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만큼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만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최상위권 대학에서 그냥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표로 바꾸죠. 많은 대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안 그런 대학도 있거든요. 이 변환 표준 점수로 바꾸는 대학에서도 이 학생과 이 학생은 이 학생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 유리함은 뭐 똑같고요. 과탐을 보셔도 마찬가지. 작년에 물투 올해처럼 역시 쉬웠어요. 아마 그 물리 쪽에서 학생들이 물리를 기피하다 보니까 물리를 좀 쉽게 내자 뭐 이런 이제 무언의 약속이 있었던 것도 같지만, 보시면 작년에 원만 봐볼까요? 작년에 역시 지원이 굉장히 어렵죠. 지원 만점이 74점입니다. 근데 물원 만점은 66점이에요. 이 두 학생의 점수는 표준 점수에서 8점 나죠. 이과에서는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대 의대 중에서는 100분위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변표 안 쓰고 표준 점수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차이가 수학 4점짜리 2개 틀린 것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최상위권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물원을 선택했던 학생들은 지방대 의대에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은 아예 쳐다도 못 보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올해도 물리나 몇 가지 과목 때문에 아까 보셨죠? 지금 생원 지원, 특히 지원 요 과목과 이 물리 이쪽에 상위권들의 표준 점수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예정이라서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계속 뭐 탐구를 반영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표준 점수, 그 다음에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아까부터 맨 처음에 봤던 변으로 맞는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은 많이 다 변이죠. 이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이건 뭐 대학별로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그걸 확인하실 수는 없고, 12월 23일 수능 발표하면 며칠 내로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작년 겁니다. 그래서 100분이 100일 때 뭐 대학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변표는 왜 만들었을까요? 표준 점수는 표준 점수 나름대로, 그리고 100분위는 100분위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표준 점수를 그냥 반영하면 또는 100분위를 그냥 반영하면 최상위권보다는 그 아래로 조금 한 과목을 못 보고 한 과목을 잘 본 학생들이 굉장히 뭐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탐구를 50점 맞은 학생, 그 다음 뭐 45점 맞은 학생, 40점 맞은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의 표준 점수는 차이가 똑같을 거예요. 5점 차이니까 표준 점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100분위는 만약에 이 학생이 만점이 100분위가 100이라고 치고 이 학생이 만약에 1컷이에요. 1등급 컷이 45면 96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1등급 컷이면 2등급 컷은 40점이 넘어요. 그럼 40점 맞으면 이 학생은 필히 80, 예를 들어 5, 만약에 100분위가 이 정도 나왔다고 하시죠. 그러면 5점 차이고 5점 차이인데 이 차이는 4점 차이죠. 근데 이 차이는 11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과목을 특별히 못 본 학생들은 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 100분위의 단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표준 점수만 반영을 했을 때는 아까 보셨죠? 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 8점의 차이를 그대로 안고 가야 되잖아요. 오직 내가 선택한 과목이 그에 쉬웠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그래서 선택에 따른 100분위는 한 과목을 못 본 학생들을 이 차이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를 쓰는데 표준 점수의 단점은 과목 간 유분리가 확실하죠.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게 변환 표준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는 100분위에 연동을 하는데 보시면 지금 4점이고 이 차이는 11점 나잖아요. 그래서 100분위가 이 4점. 그렇죠? 그럼 이 기준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이게? 2.67인가요? 자, 2.67. 저 산수 선생님인데 계산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차이를 보시면 얼마 차이 나나요? 1.78인가요? 100분위로 하면 4점 차이고 여기도 4점 차이입니다. 근데 이 차이보다는 이 차이가 훨씬 줄었죠. 그래서 이걸 100분위로 그냥 반영했을 때 차이가 너무 크게 나니까 그 부분을 보정을 해준 거예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간격을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100분위의 단점을 보강해 주려고 만든 게 변환 점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좀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변환 점수, 표준 점수, 뭐 100분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상, 뭐 등급 컷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뭐 탐구에 있어서 유분리 이런 내용, 아, 나는 유리하겠구나, 뭐가 유리하겠다, 불리하겠다 이런 게 이제 감이 오시죠. 확인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가채점, 그럼 우리가 왜 가채점을 해볼까?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시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장 지금 치르고 있는, 또 내일도 내가 내일 대학별고사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월화에는 연대 보잖아요. 과기대 봅니다. 다음 주 뭐 중앙대, 이대 쭉 보죠. 한국외대, 세종대 등등.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대학별고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가 최저 등급이 되나? 최저 기준이 있잖아요. 많은 대학들이. 그래서 확연히 안 되면 갈 이유가 없는 거고, 아슬아슬하면 당연히 가야죠. 선생님 저 될지 안 될지 헷갈리는데 가야 되나요? 당연히 가야죠. 여러분 대학별고사 보는 것 말고 할 일 없잖아요. 가야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필요한 이유는 미리 수능 실제점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내 점수로 내가 정시로 지원하면 어느 정도를 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그럼 정시로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대학별고사를 역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 경우는 안 좋은 거죠. 충족 못하면 안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잘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또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미응시, 대학별고사를 미응시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불가능해서, 두 번째는 거기보다 더 좋은 데를 분명히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또 앞으로 32일 남은 기간 동안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 6번 있죠. 참고로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뭐 떠들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자녀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 친구가 대학에 원서를 30번 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썼죠. 수시 6번, 정시 3번, 1년에 9번이잖아요. 그 다음 뭐 경찰대 이런 특수대학 쓰면 한 번씩 더 있으니까 30번 아닙니까? 자, 30번. 여러분이 이제 수시를 6번을 써봤고 정시가 이제 이렇게 3번 있죠. 이거 말고 또 이 번외로 또 쓸 수 있는 뭐 산업대는 뭐 몇 개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3개를 쓰니까, 그래서 나름 대학 군들을 이렇게 뭐 2-3개씩 과와 대학을 생각을 해놓고 가나다군을 어떻게 구성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군은 나는 여기를 쓰면 자 적정이다, 여기는 뭐 상향이다, 여기는 안정이다 이런 식으로 놓으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최소 어느 정도 안 되면 재수할 거야. 뭐 이런 결심을 했다면 다 상향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재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하면 적정, 안정 뭐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군별 어떻게 구성을 할 건가 이런 내용이 이제 준비해야 될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될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가채점을 하고 나면 많은 그 가정에서 학생은 물론 부모님들도 이 심리적인 멘붕 뭐 오죠. 우리 아이에 대한 기대와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최소한의 기대치가 있었고 또는 뭐 눈높이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집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눈높이를 낮추고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런 시간으로 앞으로의 한 달을 여러분한테 이제 필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정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뭐 대학별고사 쭉 진행되고 있죠. 23일 성적 통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저 기준 쭉 해서 27일까지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감을 하게 돼 있어요. 바로 24일부터 쭉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24부터 이 기간 동안 합격자 발표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합격자 등록을 하겠죠. 중복 합격이 된 학생들은 그 중에 하나만 할 거고 또 미리 했다가 그 다음에 다른 학교 발표 나면 뭐 바꿀 거면 취소하고 다시 가고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되풀이 되죠. 여기까지. 그 다음 학교제 등록이 마감되고 나면 뭐 중복 합격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이런 학생들은 결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해서 충원 등록을 받아요. 뭐 예비 번호가 있는 대학도 있고 예비 번호 없이 바로 연락이 가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부터 이 정시 마감하는 기간 동안은 여러분이 전화기를 끊으면 안 돼요. 부모님이나 학생들 모두 전화를 잘 받아야 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충원 등록이 마감되면 이제 대학별로 다릅니다. 어떤 대학들은 정시 모집에 자신감이 있고 이런 대학들은 어느 선까지 하고 나머지를 정시로 이월합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이월로 하는 인원들이 있죠.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대학들은 최대한 수시에서 충원을 거의 100%에 가깝게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건 대학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나면 7일부터 자,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사흘이니까 빨리 마감하는 대학은 7, 8, 9, 9일에 마감합니다. 마감일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9일 마감하는 대학, 10일 마감하는 대학, 그리고 11일 마감하는 대학이 있어요. 이건 뭐 다시 실제점 설명회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서울대나 이런 데는 빨리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도 달라요. 어떤 데는 5시, 6시, 7시 뭐 다 다르니까 그건 대학별로 확인을 나중에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정시 합격자 발표가 쭉 이어지겠죠. 2월 7일까지. 그 다음 등록 기간이 있고 역시 정시도 미등록 충원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2월 19일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정시 충원 기간까지가 끝나면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시하고 다르게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미등록 충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펑크 나는 소수의 인원들이 있죠. 그 인원들을 마지막으로 추가 모집을 해서 뽑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원서 접수가 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월 거의 말이 돼야지 2021학년도 모든 입시 일정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2021학년도 정시 모집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 계속 변화하고 있죠. 지금 계속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983명이 이제 증가하고 있죠. 내년도에는 이 인원이 훨씬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고 상황이고 내년도부터는 40% 이상 정시를 늘리도록 하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올해부터는 증가하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약 8만 명 정도를 정시에서 모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8만 명 플러스 또 알파가 존재하죠. 이 내용은 수시 2월 인원입니다.
이 수시 2월 인원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환 표준 점수처럼 이것도 수시 충원 기간이 끝나면 대학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인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수학 가형 나형. 수학 가형 인원 이거는 원서 접수 인원입니다. 자, 이 인원은 현재 접수 인원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나형 계속 감소하고 있죠. 자, 사탐, 과탐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접수 인원이 15만 5천 명, 가형, 나형은 31만 6천 명 정도인데 아까 보셨죠? 결시율이 꽤 있기 때문에 가형 약 14만 명 정도, 나형은 약 37만여 명,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백분위를 반영하느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느냐, 백분위 더하기 그 표준 점수 더하기 백분위냐. 이 백분위는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백분위는 변환 점수를 의미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백분위를 기초로 한 연동되어 있는 변환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상위권 대학은 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표준 점수 더하기 백분위입니다. 이 표준 점수 백분위는 뭐냐면 자,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입니다. 그리고 탐구는 변환 점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어, 수학은 역시 표준 점수고 탐구는 백분위에 연동한 변환 점수를 쓰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보시면 서영고, 서성원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 다 보시면 다 이쪽에 존재하죠.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전부 이쪽에 대부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백분위는 자, 이쪽 확인해 부분은 자, 경인교대, 교대 쪽 교원대, 부산교대, 진교대 좀 있고요. 표준 점수를 반영한 대학이 이쪽 교대 라인이 좀 있습니다. 교대는 양쪽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올 표준 점수냐, 올 백분위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내 점수가 백분위가 유리한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쪽이 중요한 부분은 자, 의학과 관련된 있는 학교들, 의대가 있는 의학계열 있는 최상위권 이과 이 학생들은 자, 이쪽은 표준 점수만 반영한다. 그렇죠? 제주도 의대를 비롯해서 자, 단국대, 가천대, 한의대, 의대 이런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백분위 반영하느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인서울에 있는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여대는 대부분 보시다시피 이화여대를 제외한 여대들은 다 백분위입니다. 그래서 여대들은 다 백분위다. 이대만 표준 점수 더하기 백분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인서울의 중상위권 학교들, 그리고 백분위만 반영하는 대학들, 명지대, 가천대, 단국대 등등 이런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둘 다 반영한 대학. 그래서 이렇게 중상위권 학생들, 그 다음에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지방대 의학계열 지원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이 백분위냐 표준 점수 이 분리를 정확하게 따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군, 나군, 다군 세 번의 지원 기회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분 확인을 해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상위권은 상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가군, 나군, 다군이 인원이 가장 적거든요. 근데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가군과 나군의 편중 현상이 훨씬 강합니다. 다군은 인원이 얼마 없죠. 그래서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는 두 번입니다. 그 최상위권, 그 다음 상위권은 기회는 두 번 있다. 그 다음 중위권부터는 기회가 가나다군 세 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군은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에서 재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곳에서는 확실한 안정 지원을 하도록 군 분포를 짜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이거 잠깐만요. 전체 인원은 별로 안 늘었죠. 근데 상위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었습니다. 거의 2,000명 가까이 늘었죠. 그래서 아까 처음 1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커트라인을 하락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위권 대학 지금 15개 대학만 일단 넣어놨는데요. 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지원하기 전에 이제 잘 보셔야 될 부분은 그 인원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전년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작년 입결을 우리가 참조 자료로 확인하면서 지원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 인원 변화를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전년 대비 어떻게 늘어났나 볼까요? 가장 많이 늘어난 대학이 여기입니다. 자, 중앙대죠. 자, 그리고 또 많이 늘어난 대학이 이화여대도 상당히 많이 늘었죠. 중대가 특히 많이 늘었죠. 중대가 보시면 가군 늘었습니다. 나군도 200명 이상 늘었습니다. 다군도 늘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대학들은 작년 입결 대비 약간 좀 더 합격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거고요. 가군의 이화여대 역시 뭐 33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럼 역시 이대도 작년보다는 입시 결과, 입결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여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거든요. 대신 이제 좀 줄어든 대학은 오히려 커트라인이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 전년 대비 군별로 모집 인원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올해 입시 추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문과 학생들, 이과 일부 학생들도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문과를 수학 나형을 하는 학생들이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교대 정원이 약 3,8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과에서는 4,330명여 명, 그 정도 4,300여 명 되는 자연계, 인문계 이렇게 돼 있죠. 그 상위권에서 뭐 주요 대학을 제외하고 많은 인원이 이쪽으로 이제 교대 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고요. 자연계에서는 의학 계열로 의치안을 합해서 이 정도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약하게 이제 뽑으니까 훨씬 늘어나겠죠. 2,000명 가까이 또 늘어나서 뭐 상당히 더 많은 인원이 될 텐데, 자, 이 중에서 지금 정시에서 뽑는 인원은 지금 작년도 보시면 이 다음 페이지 좀 뒤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약 2,000명 정도가 이제 정시에서 수시 2월 인원 포함해서 교대가 인원이 2,000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별로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은, 교대는 지금 몇 년 전부터 나군으로 전부 몰려 있습니다. 그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선택의 기회가 단 한 번이에요. 이게 지금 작년에는 교원대까지도 여기 있어서 가군에 지원할 때는 이화여대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이화여대가 몇 년 전까지는 수시에서 초등교육을 다 뽑다가 몇 년 전부터 그 아주 소수 인원을 정시에다가 할당을 했는데요. 가군에 혼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나군에서 교대를 지원하는 많은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이대를 쓸 거잖아요. 가군에. 그 예상 커트라인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당히 별로 의미 없는 숫자라고 우리가 봤을 때 이 나군에서 무조건 승부를 보게 돼 있는데, 작년 대비 바뀐 거는 한국교원대가 다시 가군으로 옮겼습니다. 나군으로 왔다가 다시 가군으로 왔어요. 이 인원도 경쟁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은 뭐 지원을 하든 안 하든 뭐 별도로 무조건 나군에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수학과학 지정대학 보겠습니다. 그 문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둘 다 응시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대학들, 지금 한양대를 필두로 이런 대학들은 과탐을 선택한 학생은 아예 문과로 교차 지원 자체가 안 된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치 계열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동국대 한의대는 사탐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한의대들은 문과 일정 인원, 자연계 일정 인원 이렇게 나눠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한의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사탐해야 되고, 이과 한의대, 동국대 한의대 가는 인원은 또 따로 뽑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원광대도 원광대 치대가 문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치대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요. 문과에 따로 배정된 인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대, 의대도 그렇잖아요. 문과를 따로 6명인가 뽑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쪽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중요한 거는 자연계, 과탐 지정 대학들이죠. 자, 여기 있는 대학들은 과탐을, 사탐을 보면 교차 지원 자체가 안 된다. 그다음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수학 나영 플러스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 또는 이제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도 있잖아요. 자, 수학 나영을 본 학생들이 이런 데 다 지원 가능하죠. 지원 가능한데 가영을 본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가산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가산점을 허용하고도 뭐 비교 우위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은 뭐 따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서강대 같은 경우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해서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서강대 문과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는 수학 나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나영의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문과 학생들이. 그러나 올해는 나영이 작년 대비 좀 쉬워졌잖아요. 그리고 가영이 약간 어려워지면서 가영과 나영의 표준 점수, 수학 표준 점수 차이가 크게 별로 안 나게 돼 있거든요. 그 작년보다도 훨씬 서강대 같은 경우 이과 학생들의 문과 교차 지원이 굉장히 더 쉽고 뭐 많이 있을 거면서 입결에서 이과 학생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를 지원하는 수학 나영 학생들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유의해야 된다. 이 부분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교대 이과 학생들한테 어드밴티지가 좀 있죠. 뭐 대학별로 쭉 확인하시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영에서 나영으로 교차 지원을 할 때 그럼 과연 가산점을 몇 % 정도 주는 게 합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수년 동안 있었습니다만은 5%는 너무 적고요. 제가 볼 때는 10% 전후 주는 게 뭐 적당하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뭐 그 이유는 일단 전체적으로 가영의 표준 점수가 좀 작죠. 그다음 가영의 평균적으로 인원이 적지만 대부분 우수 학생들이 몰려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는 자, 탐구가 두 과목이잖아요. 대부분 두 과목을 응시를 했을 텐데 뭐 둘 다 잘 보기는 힘들고 특별히 한 과목을 망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탐구를 모든 대학이 두 과목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탐구를 오직 한 과목만 반영할 수 있는 대학들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다 두 과목 지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 여기 있는 대학들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다.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대학들이 있고 한양대 일부 학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빨간색 글씨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몇 개 써놨는데 요거는 의학 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대 같은 경우는 전 모집 단위에서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데 조선대 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의대, 여기 한의대, 여기 두 개 한의대죠. 네. 이런 대학들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다. 조선대는 치대도 있잖아요. 의대, 치대. 여기 치대도 있죠. 그래서 의대 두 개, 치대 하나, 한의대 두 개. 이 대학들은 최상위권 이과 학생들은 뭐 다 잘 봤는데 탐구 한 과목을 망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이쪽 대학들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의학계열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러 색깔을 좀 달리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제2외국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대학들은 제2외국어를 탐구 한 과목으로 대치가 되죠.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되는데 뭐 보통 어학계열, 인문계열에서는 대부분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이과에서도 가능합니다. 특히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동국대나 이런 대학은 변원 점수 자체를 따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2외국어를 잘 본 학생들은 굉장히 더욱더 유리한 부분이 더욱 있다.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제2외국어를 응시했던 학생들은 이런 대학을 지원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과탐2 보겠습니다. 과탐2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 있죠. 지금 현재 과탐2가 필수인 대학은
뭐 계속 몇 년 동안 똑같습니다. 서울대 플러스 카이스트. 근데 카이스트는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얼마 전에 20명이다가 요새는 15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물론 뭐 GST도 있고 뭐 몇 개 특수대학이 있긴 있지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쿼텀2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일부 있습니다. 한양대 3%, 뭐 동국대, 단국대 등등 몇 개 학교는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쿼텀2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미 이제 쿼텀2를 응시하는 학생들은 뭐 그런 서울대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가산점 있는 대학을 지원할 때 뭐 그런 어드밴티지 있는 대학을 일부 찾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올해 약 2만 명 되고요. 실제 응시 인원은 이게 안 될 거예요. 만 몇천 명일 텐데요. 그 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아까 나는 표준 점수가 유리하냐, 백분위가 유리하냐, 요거 부분 이미 확인하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는 대학별로 내가 가진 점수로 유리한 대학들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자, 백분위냐, 표준 점수냐, 어느 게 더 유리하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영어, 내 영어 등급을 가지고 난 영어가 2등급이에요. 그러면 내 경쟁자들은 1등급일 텐데 대부분 그 친구들에 비해서 유리한 대학이 있고 불리한 대학이 있을 겁니다. 영어 등급에 따라서. 그럼 세 번째는 영역별 비율.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확인해야 될 건 딱 세 개입니다. 영역별 비율. 나는 예를 들어 제가 문과인데 자, 탐구를 못 봤습니다. 탐구 가장 반영 비율 작은 데가 대표적으로 서울시립대예요. 서울시립대. 여기 지금 가로로 돼 있는 데가 일반 인문계열 이런 쪽이고요. 이 밖에 있는 부분은 상경계열입니다. 근데 서울시립대 상경계열을 지원할 때는 10%밖에 안 됩니다. 인문계열을 가도 15%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또 대표적으로 연대가 작습니다. 연대 작죠. 그 다음에 서강대도 작은 편이에요. 제가 거듭 강조하는 부분이 지금은 여러분의 대학을 선호하는 나는 어느 대학이 더 좋다. 이게 결정하는 게 전혀 아니다. 대학이 이미 결정돼 있다.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가채점 결과를 받아드는 순간 여러분한테 유리한 대학은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이 한 달이 남은 과정은 여러분이 그런 대학을 나한테 가장 유리한 대학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적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자, 나는 연고대를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미 여러분이 영어를 여러분이 나는 다른 건 잘 봤는데 영어가 2등급이에요. 고대 쓸 수밖에 없죠. 자, 연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8점 이상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 8.4예요. 자, 고대는 1점 감점입니다. 자, 이 차이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영어를 2등급 맞는 순간 고대 쓰기 힘들어요. 이미 연대예요. 나머지를 아무리 잘 봤어도. 그 다음, 나는 탐구를 잘 봤어요. 그럼 어디 쓸까요? 이미 고대입니다. 난 탐구를 못 봤어요. 연대 쓸 수밖에 없어요. 반영 비율이 전혀 다르죠. 이렇게 이미 여러분한테 맞는 대학은 이미 정해져 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강대는 수학 비중이 굉장히 크죠. 탐구 비중이 상당히 작습니다. 이런 대학별 차이를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영어만 봐도 자, 지금 여기 있는 대학들은 고대, 서강대 보세요. 1점밖에 마이너스 아니죠. 서울대 0.5점이에요.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일 테고 그 다음 또 비교적 작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화여대. 적은 편이죠. 물론 3등급 되면 좀 차이는 커지지만 비교적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편차가 큰 대학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외대 큽니다. 2등급 맞는 순간 7점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도 크죠. 경희대 굉장히 커요. 2등급 맞는 순간 상당히 데미지 크죠. 연대 크죠. 자, 연대, 뭐 경희대, 여기 외대 이런 데들은 2등급을 맞는 순간 1등급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3등급 맞으면 더 큽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 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이 맞는 대학들을 이미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대학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영역별 비율에 따라서 이미 결정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건 이렇게 딱 세 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적성이나 진로 희망 이런 부분을 플러스 적성, 희망, 진로 이 부분을
추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가나다군을 구성하는데 참조를 해서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똑같습니다. 문과고 이과고 같은 대학이 있고요. 뭐 차이가 많은 대학이 있죠. 영어도 반영 방법이 문과고 있고 다른 대학이 많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 중앙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 다르죠. 자, 중앙대 지금 한양대 보시면 2점이잖아요. 이과는 여기는 4점이죠. 문과는. 그래서 문과보다는 이과가 영어 비중이 조금 더 작다. 대학별로 문이과에 따라 다른 대학도 많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과에서는 이제 탐구의 비중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강대 똑같아요. 과탐 못 본 학생은 딱 정해져 있죠, 여기. 그렇죠? 네. 연대가 좀 작다가 지금은 이과는 거의 똑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이대가 이제 비교적 계속 이대가 25, 25, 25 가다가 올해 좀 바뀌었는데요. 올해 이과는 수학 쪽 늘렸고 문과는 국어 쪽을 5 정도 영어에서 빼온 거죠. 네. 여기서 영어에서 얘를 빼온 거고요. 이과는 수학, 문과는 국어 쪽에 5% 정도 차이를 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른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니까 여러분이 영역별 반영 비율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은 학생부입니다. 근데 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상위권 15개 대학 중에 동국대도 있었고 뭐 건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도 이제 수능 100으로 다 바뀌었고 지금 상위권 대학에서 남은 것은 한양대밖에 없습니다. 한양대가 분할 모집입니다. 가군과 나군 분할 모집인데 가군은 수능 100이에요. 나군은 학생부가 10% 있습니다. 그 군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크지 않죠. 네, 별로 크지 않죠. 그래서 약간의 내용이 있는데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대는 내신 반영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비교 내신도 확인해야 된다. 근데 교대들은 내신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사 보겠습니다. 한국사는 대부분 4등급이나 5등급부터 감점이 시작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세울대학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대학들은 감점이 2등급부터 감점이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사 공부 열심히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는 한국사 뭐 4등급 맞았다. 어떤 대학들은 대부분 뭐 아무 데미지가 없는데 예를 들어 4등급 맞았어요. 나 동국대 쓰고 싶어요. 엄청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5등급 맞으면 마이너스 20이에요. 이 부분, 특히 이제 이런 대학을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 부분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비교적 그래도 성신여대, 숭실대 같은 경우는 0.5점씩 차이 나니까 약 데미지는 있지만 크지는 않죠. 그러나 동국대 같은 경우는 뭐 한국사를 가지고 데미지가 엄청나다. 그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 추합이 끝나면 수시에서 정시로 수시 모집 인원이었는데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상위 15개 대학 기준으로 했을 때 16개 대학. 자, 이게 작년에 1,300명 거의 비슷하죠. 올해는 몇 명이 될지 모릅니다.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자, 올해 현재 작년에 13,900명에서 15,000명대 된 거고 올해 현재 16,000명대인데 이제 1,000 몇백 명 늘어나면 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인원은 나중에 수시 추합이 끝난 다음에 대학별 홈페이지에 나오면서 입시기관들의 배치표, 예상 합격선 이런 게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많은 이과 학생들이 지원을 희망하는 의학계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자, 의대입니다. 의대가 37개입니다. 자, 의전원으로 남아있는 데가 3개가 있었습니다. 의전원. 자, 차의과대. 그 다음에 건국대. 그 다음 강원대. 이렇게 3개가 남아있다가 강원대가 올해부터 학부 모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의전원으로는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의대는 이제 가군이 가장 많고요. 치대도 가군이 가장 많고 한의대는 나군이 가장 많습니다. 많이 있는 쪽에서 승부를 봐야 되죠. 물론 나군에는 메이저 의대들이 다 나군에 있어요. 자, 빅5가 서울대를 제외하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고려대까지 그 다음 10위 안에 들어있는 가천대, 한양대까지는 다 이쪽에 그 다음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뭐 삼룡이라고 불리죠.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나름 인기 있는 데가 전부 나군에 몰려 있죠. 가군은 지금 서울대를 제외하고 경희대, 중앙대까지 여기까지도 뭐 인서울이라 치고 나머지 아주대도 뭐 나름 그리고는 지방 국립대들이 전부 이쪽에 있죠. 인제대 있네요. 을지대가 아니라 삼룡으로 불리는 인제대 있고 충남대, 전남대, 뭐 전북대, 전북. 그래서 실제로는 가군에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 지곡이라고 불리는 데들,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를 필두에 있고 이쪽에 뭐 메이저 대학 많이 있고요. 이쪽은 비교적 여기에 비해서는 커트라인이 좀 낮은데 그 다군에도 여러 가지 의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이한 부분은 강원대 새로 들어왔다 라는 내용 말고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면접을 보는 대학이 다시 이제 면접 없어지고 뭐 아주대 같은 경우도 면접 반영 비율이 20%였는데 5%로 줄고 몇 가지 이제 세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은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고신대는 영어를 1등급 맞은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영어 2등급 맞으면 지원 자체가 안 돼요. 영어 1등급이 기본 조건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영어만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전남대, 조선대 이런 대학들은 영어 2등급 맞는 순간 10점 마이너스 지원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을지대, 단국대, 대구 카톨릭대 이런 대학들은 영어를 2등급 맞으면 실질적으로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마이너스 거의 20점 가까이씩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뭐 이런 데들은 영어를 2등급 맞으면 고신대는 아예 안 되고 이런 대학들은 영어 2등급 맞은 학생은 쳐다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영어에 대한 특이사항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 설명드렸죠. 뭐 조선대를 필두로 대구 카톨릭대 등등 뭐 이런 대학들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부분은 표준점수만 반영한 대학 그리고 100분위만 반영한 대학 이 확인하시면서 해당되는 학생은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치대는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아까 조선대 탐구 한 과목만 반영했죠.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단국대나 조선대 이런 데는 영어를 2등급 맞으면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의대는 이제 나군에 주로 있고 대구 한의대, 동신대 이렇게 2개가 탐구 하나만 반영하는 대학이었죠.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특이사항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대 보겠습니다. 교대는 작년도에 수시 2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올해는 작년에 1704명, 올해는 한 명 줄어서 1703명이에요. 플러스 이거니까 올해는 플러스 얼마가 될지 몰라요. 알파. 그래서 역시 2,000명 넘는 인원이 정시에서 뽑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교대 정원이 3,860명이니까 3,860명 중에 실제로는 2,000명 이상 2월 인원 합하면요. 이쪽이 이제 교대에서 모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여기 성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교대는 여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70 돼 있으면 여학생들이 아무리 더 성적이 높아도 일단 남학생을 30% 따로 뽑겠다. 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여학생을 최대 70%, 최대 80%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고요. 교대는 아까 본 대로 내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 내신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졸업연도 있고요. 춘천교대.
여기 있군요. 춘천교대는 재수생부터 바로 비교내신이다. 뭐 몇 년도 이상 예전 졸업생부터는 비교내신인지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대학들, 면접을 보는 대학들은 면접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대학별로 실질 반영 비율은 좀 다릅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면접 준비를 또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32일 동안 오늘이 12월 5일입니다. 11월 7일부터가 원서 접수예요. 네. 그럼 빠른 대학이 1월 9일, 느린 대학은 1월 11일 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뭘 할 것인가 그 부분만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원의 마지노선을 정해야 된다. 이 부분은 학생 여러분이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논의할 부분도 있겠죠. 나는 적어도 어디 이상 지원을 하겠다. 물론 그와 함께 재수 리스크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적성과 장래.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지원하다 보니까 입학을 한 다음에 2월 말, 3월 초에 자퇴 또는 휴학을 하고 반수의 길, 다시 재도전의 길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점수에 맞춰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데요. 그 부분을 냉정하게 고려를 해서 본인의 적성, 장래, 그래서 대학을 오히려 좀 낮추더라도 본인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지원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거는 1번과 3번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마지노선을 정할 때 나는 이 이상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따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리스크를 얼마만큼 안을 것인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군, 나군, 다군을 상향으로만 다 쓸 건지 아니면 전부 적정 또는 안정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1번, 3번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걸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재수 리스크, 만약에 다 실패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잖아요. 아까도 강조했죠. 세 가지. 첫 번째, 영역별 반영 비율. 자,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표점이 유리하냐, 백분위가 유리하냐. 그 다음 영어. 내 영어 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돼 있으면 어느 대학이 유리하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잘 확인하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대학이 어딘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린 가채점표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별로 모든 대학들이 다 반영 방법이 상이하죠. 영어 상이하죠. 백분위 표준점수 다 상이하죠. 반영 비율 다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제 모의 지원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많은 입시기관들에서 모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사를 비롯해서 많은 대학들이 하고 있는데 많은 입시기관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입시기관의 모의 지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실제로 모의 지원을 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여러분께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남은 32일 동안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저는 정시 실채점 설명에서 실채점 결과가 발표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대학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별로 유리한 부분, 불리한 부분 플러스 여러분한테 맞춤형 입시 지원이 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